네, 안녕하세요.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원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책을 통해 핵인싸를 모셔서 인사이트를 들어보자. 오늘의 책인싸 초대 손님 유태양 저자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책인싸의 공통 인트로가 있거든요. 자기소개 삼행시입니다. 삼행시로. 일단 삼행시로 준비되셨습니까? 네, 준비됐습니다. 제가 한번 가겠습니다. 유가, 오일, 그리고 낙타 등으로만 알려진 사우디아라비아와 중동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태양처럼 밝게 쉽게 해설해 드리겠습니다. 양기로 똘똘 뭉친 남자 유태양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별걸 다 시키죠.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네, 부끄럽지만 부끄러움은 제 게 아니니까. 예. 뵈니까 매경 출신 기자셨잖아요. 네. 네, 기자 생활을 얼마나 하셨습니까? 제가 기자 생활 5년 정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더군다나 이제 기자 출신이시고 지금은 또 중동 관련 컨설팅을 하시잖아요. 컨설턴트시잖아요. 네. 지금 하시는 그 일의 어떤 내용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종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든가 네. 이런 얘기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저는 크레센트 컨설팅 그룹이라는 UAE에 있는 그 중동계 컨설팅 회사에 지금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크레센트 컨설팅은 주로 하는 업무가 컨설팅, 리서치 그리고 어드바이저리 업무를 하고 있고요. 네. 뭐 다양한 업무들을 하지만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업무를 모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동에서 한국 관련된 리서치, 반대로 한국에서 중동으로 건너가려는 기업들에 대한 조언, 리서치, 그리고 단순히 한국을 떠나서 외국계 기업들에 네. 대한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이 업무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뭐 아마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쉽게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중동에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 입장에서 네, 어디에 뭐 자리를 잡을 것이고 어떤 사이즈로 할 것이며 뭐 직원들은 어떤 식으로 채용할 것이며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안내해 주시는 역할. 맞습니다. 그렇게 정의하면 좀 좋을까요? 네, 그리고 중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우리가 모르는 좀 특이한 규제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리고 중동 외에도 규제 말고도 사회 문화적인 문화적으로도 배리어들이 있기 다.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 있는 보고서, 그 다음에 산업에 대한 인더스트리에 대한 조사 보고서를 내는 게 저희 주된 업무입니다. 그러시군요. 정말 말 그대로 이 중동에 대한 전문성 그리고 그 현업에 계신 그 전문성, 그 따끈따끈한 정보들 그런 걸 담아서 이 책으로 발간해 주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저희가 2020년 정도부터 네. 갑자기 네옴시티에 대한 의뢰들이 회사로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게 실체가 있냐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네. 네옴시티의 역으로 이런 회사가 참여한다는데 이게 어떤 회사냐에 대한 질문들, 그런 것들이 한국에서도 몇 군데 의뢰를 주신 분들도 있고 네. 영무권에서도 의뢰를 주세요. 그래서 그런 것들 보고서를 쓰다가 정작 한국에 들어와서 보니까 한국의 오히려 미디어들이라든지 주류적으로 하는 이야기랑 현황이 많이 갭이 사실은 되게 크게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편견이라든지 오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서 이걸 한번 좀 총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집필하게 된 책입니다. 일단 제가 먼저 들어보고 싶습니다. 제가 네. 물론 뵙기 전에 책을 한번 일독을 해봤는데 정말 정부에서 그러니까 소위 중동 사우디 정부에서 보유한 그런 우리가 그 중동 언어도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아랍어요. 네. 예, 그렇죠. 아랍어가 전혀 정말 그림 같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모르는 그런 정보들을 내가 아무리 좋은 정보를 하더라도 내 것으로 가져오기가 힘든데 그런 정보들까지 많이 담아내려고 노력을 하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첫 번째 시작하는 그 질문이자 요청 미니 특강입니다. 네. 3분 미니 특강인데 이거 제2의 중동분 맞냐? 뭐 700조 원의 기회가 있다고도 하는데 그거 그냥 신기루 아니냐? 그래서 정말 신기루이냐 아니냐? 그래서 네옴시티 700조 원의 신기루 맞나? 아닌가? 이 주제로 좀 3분 미니 특강 네. 부탁드려도 될까요?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유태양입니다. 그래서 이 네옴시티 책은 어떤 취지에서 쓰여졌나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해서 정말 많은 편견과 그리고 오해, 기대를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네옴시티 관련해서도 사실은 문제의 본질과 되게 어긋나게 가고 있다. 예를 들어서 네옴시티라는 게
사우디가 탈석유 경제를 지향하면서 국가 시스템을 근본에서부터 바꿔가고 있고 그 드라이브는 bin 살만 왕세자가 지금 걸고 있거든요. 근데 바로 이런 것에 대한 이해가 없이 그냥 뭐 사업비가 얼마고 이게 뭐 더 라인이 170km짜리 장벽인데 이걸 건축학적으로 지을 수 있나 없나 너무 협소하게만 논의가 되고 있어서 문제의 본질을 놓친다. 그래서 요거 이슈와 관련해서는 또 다른 게 서방 언론들은 사실 사우디를 예쁘게 보진 않아요. 왜냐하면 빈살만 왕세자 자체가 자신이 권력을 잡은 다음부터 미국과 관계를 소원한 적도 있었고 더 나아가서 서양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아랍인을 정말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럽과 아랍은 거의 1000년 넘게 대치해온 상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 들어온 거는 다시 이중의 필터를 통해 들어왔다. 정작 그러고 우리 주식시장을 열어보니까 아무런 근거도 없는 뭐 사우디 가서 낙타 타고 사진 한 장 찍어서 에모에 올렸다고 올리면 다음날 주가가 뭐 상한가까지 폭등하고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어서 조금 더 잘 이해를 하기 위해 이 책을 집필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분명히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지금 가는 사업들은 리스크도 높고 경우에 따라서 무산될 가능성이 없지는 않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건 사기야, 저건 하나도 될 수가 없어라는 눈으로 보는 건 너무 편협한 시각이다. 구체적으로 어떤 리스크가 있고 어떤 기회가 있으며 어떤 산업군들이 어떤 식으로 사우디에서 기회를 잡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조망한 책이고요. 더 나아가서 탈석유 경제, 우리 인류는 어떤 미래를 그리고 과연 무슨 산업을 통해서 현재 석유 중심 탄소 경제를 극복할 수 있을까에 대한 내용도 살짝 녹여놓았습니다. 이 정도면 될까요, 교수님? 너무 좋았습니다. 박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의 잘하시네요. 감사합니다. 강의 많이 해보셨나요, 혹시? 가끔 합니다. 가끔 하세요. 자, 그러면은 본론으로 질문을 좀 하나하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사우디가 네옴시티를 추진하는 그 배경, 어떤 배경하에서 이 네옴시티를 추진하려고 할까? 네. 가장 많은 궁금증이 어떤 시작 부분이 네. 아닐까 생각되는데 그 부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한번 말씀드릴게요, 교수님. 경제 전문가시니까 네. 최근 3년간 혹시 유가추이 조금 오히려 교수님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국제 유가 추이는 2020년 4월이죠. 역사상 최저점을 찍었었죠. 선물 시장에서 마이너스 37달러를 찍었었고 그 이후에는 좀 우상향하는 그림을 그렸었다가 특히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고 그때 국제 유가가 22년 한 6, 7월쯤에 또 최고점을 갱신했죠. 거의 오일 쇼크 수준으로 치솟았었죠. 그리고 또 국제 유가가 좀 하향 안정화되다가 최근 다시 80달러 뭐 이 정도 그 90달러를 향해서 그렇게 가는 모습, 이게 국제 유가의 추이로 보여집니다. 어떻게 네, 괜찮을까요? 너무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다행입니다. 제가 요걸 여쭤본 게 네. 사우디아라비아는 경제 성장률이 지금도 국제 유가랑 완전히 커플링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는 본인들도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석유 중독증에 걸려 있다. 네. GDP의 40% 그리고 국가 재정의 60% 이상이 오일 및 오일 관련 산업에서 나오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사우디도 지금 엄청 고민이 있는 게 네. 석유 중심 경제가 끝나간다는 거를 그 누구보다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깨기 위해서 여러 시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차례 무산됐다. 네. 사우디는 사실 이 준비를 2000년부터 이미 해왔습니다. 네. 그래서 자키 야만이라는 전설적인 분이 계십니다. 네. 아랍권 국가들을 가면요, 석유부 장관이라는 자리가 있어요. 근데 이게 뭐지 저 부서는 그런데 이게 힘이 산업부 장관보다도 어떻게 보면 힘이 센 자리예요. 왜냐하면 사우디 GDP에 말씀드렸듯이 40%가 석유에서 나오기 때문에 예. 그 석유부 장관은 26년 하신 분. 그래서 오펙이라는 기구가 있잖아요. 그렇죠. 오펙이 그렇게 생긴 지가 오래된 기구가 아니거든요. 사실은 7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활동을 했는데 이 오펙을 원래는 그 전까지 유가를 누가 결정했냐면 세븐 시스터즈라고 불리는 영미권의 7개 거대 석유 브랜드들이 이걸 결정을 했습니다. 네, 네. 근데 이거를 오펙의 가격 결정권을 세븐 시스터즈에서 뽑아서 오펙으로 가져온 사람, 사우디의 네. 국민 영웅. 네. 이 사람이 자키 야만이라는 장관이에요. 네. 근데 정작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2000년에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2000년에 석기 시대가 돌이 없어서 끝난 게 아니고 석유 시대도 이렇게 어느 날 끝날 수가 있다. 이거에 대해서 대비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었거든요. 그러네.
그걸 사우디가 지금까지는 못 해오다가 예. 빈살만 왕세자가 한 2016년, 17년 정도 실권을 잡으면서 네. 2016년에 뭘 발표하냐면 비전 2030이라는 향후 2030년까지 일단 사우디가 만들어갈 블루프린트를 만듭니다. 네. 근데 이 비전 2030이 중요한 게 뭐 경제, 사회, 문화적인 모든 걸 다 담고 있지만 가장 핵심은 탈석유 경제. 그렇지만 탈석유 경제를 어느 날 하겠다라고 하면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왜 IT 사회로 넘어가기 위해서 판교에다가 뭐 IT 밸리 만들고 이런 시도들을 해서 그게 사실은 보면은 좋은 회사들이 지금 많이 내려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훨씬 큰 사이즈로 사우디가 나아갈 탈석유 경제의 시범 도시를 타북이라는 데 짓는 게 바로 네옴시티 프로젝트입니다. 그렇군요. 그 배경을 너무 멋있게 재밌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말씀 속에서 저도 느껴진 것이 그 정부 부처의 이름만 보면 그 해당 산업이 얼마나 중요할까를 좀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산업통상자원부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산자부 장관은 산업 분야, 통상 교육 분야, 수출입, 그리고 자원. 그리고 이 자원 중에는 오로지 에너지 자원만 있는 게 아니죠. 식량 자원도 있고 철, 비철, 금속 이런 광물 자원도 있고 또 에너지 자원도 있는 거예요. 그 에너지 자원 중에 하나가 석유인 건데. 근데 잘 보시면 미국은 에너지부잖아요. 그럼 에너지가 그만큼 중요한 그 나라에서 중요한 영역인 거예요. 근데 또 그 수많은 에너지 중에 석유 하나가 부처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반도체 하나가 그래도 한 경제적으로 봤을 때 15에서 20% 정도 차지한다고 보는데 그럼 반도체 세 개를 합하면 거의 이 사우디의 석유부 이렇게 해당될 수 있지 않을까? 네. 거의 우리나라로 치면 맞습니다. 반도체 곱하기 3개 부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했고. 네. 근데 그런 나라에서 이제 석유의 시대가 끝나고 다른 자원으로의 전환이 있고 그런 관점에서 뭔가의 준비를 해야 될 텐데 그럼 네옴시티라는 것은 그런 방향으로 가는 데 있어서 그냥 제낄 수 없는 필수 불가결한 그런 방향성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네. 네. 그런 관점에서 그러면 빈살만 왕세자에 대한 이해를 갖고 그러면 더 이런 이 네옴시티 프로젝트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질 수 있겠는데 아마 많이들 궁금하실 겁니다. 빈살만 왕세자 이분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빈살만 왕세자 일단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5글자 태종 이방원. 사우디에서 태어난 태종 이방원. 네. 똑똑하고 그렇지만 마키아벨리스트고 네. 권력을 물려받은 사람이 아니라 쟁취한 사람이다. 그렇죠.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족이 10,000명이 넘습니다. 네. 그 왕족은 재밌는 게 알 사우드가 왕가거든요. 여기는. 근데 이 알 사우드 가문이 남자만 한 6-7천 명 된다고 해요. 네. 근데 그 중에 왕위 서열을 가진 사람은 정말 소수인데 빈살만 왕세자는 사실 2015년 정도까지만 해도 국제사회에서 당시 누구냐는 이름이 언급되던 왕자가 아니었습니다. 왕위 서열권도 까마득히 낮았고요. 그런데 2015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우디는 특이한 게 초대 건국자인 이븐 사우드 국왕의 아들들이 돌아가면서 왕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전때인 압둘라 왕이 돌아가시고 살만 국왕이 국왕으로 즉위하면서 살만 국왕이 국왕으로 즉위하실 때 사실 쉽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전때는 압둘라 왕의 저기들 파벌들도 견제를 썼고 다른 왕자들도 서로 왕을 하기 위해서 되게 눈치 싸움을 하고 있었는데 아버지인 살만 국왕의 등극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휘한 사람이 빈살만 왕세자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보시면 빈살만인데 아버지 이름이 살만이잖아요. 예. 빈살만이라는 건 사실은 살만의 아들이라는 의미예요. 네. 그래서 이분의 풀네임은 무함마드 빈 살만이 맞습니다. 그래서 약자로 MBS라고 많이 하고요. 네. 그다음에 2015년에 자기 아버지를 왕위로 등극시키면서 뭘 하셨냐면 사우디에서 국방부 장관을 역임하세요. 근데 국방부 장관이 우리나라에서도 의전 서열이 되게 높지만 중요한 게 사우디는 이전까지만 해도 군권이 통합되어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왕실 경호대가 있고 또 주방위군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국방부 산하에 일반 육군이 있고 네. 살만 왕자가 이걸 자기가 빈살만 왕자 권력을 잡자마자 요거를 통합하는 작업을 해서 실권자가 된 다음에 네. 2017년에 대숙청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아랍의 워렌 버핏이라는 분 들어보셨죠? walid 왕자. 네. 이런 분들이라든지 또 다른 왕자들을 다 숙청을 하고 2017년에 자기가 왕세자가 되면서 실권을 잡고 그 즈음에 발표한 게
네옴시티 플랜인 거죠. 즉 자신의 실력과 이런 정치술로 사우디의 왕권을 노리는, 그리고 사실상의 실권 1인자가 되었지만 이제 자신도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 어쨌든 피비린내 나는 숙청을 한바탕 벌였기 때문에 젊은 층들과 사우디의 그리고 대중들의 인기를 끌 수 있는 정책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고 그 핵심이 네옴시티인 거죠. 야, 이 빈살만 왕세자에 대한 그 후담, 그렇게 된 배경 이야기를 이렇게 깊게 들어본 적은 또 처음인 것 같습니다. 우리 독자분들도 굉장히 재밌게 듣고 계실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네옴시티 이야기를 계속하는 가운데 궁극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질문은 실현 가능하냐? 물론 책에 700조 원이라고 표현하셨지만 또 언론에서는 2000조라고도 표현하고 있는데, 돈 축제 열리는 겁니까? 이거 정말 실현 가능한 일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실현 가능성 지금 다 뭐 가능하다 불가능하다라는 얘기 드리기엔 너무 이른 단계인데 네. 요거는 확실한 게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700조 원 너무 큰 돈이다. 뭐 투입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요거는 사실 저는 너무 섣부르게 지금 단정지어서 부정적으로 말씀을 많이 하신다. 네.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게 사우디에 대해서 비판 여론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엄청 많았어요. 네. 검색을 해보면. 왜냐면 한국에 있는 아랍권 뉴스는 사실 한국이 직접 취재하는 것보다는 영미권 뉴스를 다시 번역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네. 빈살만 왕세자가 바이든 행정부가 정말 안 좋아하는 정치인 중에 하나였습니다. 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기가 숙청해서 그 자리까지 올라가신 분이기 때문에 네. 민주당 정권이잖아요. 민주당 정권의 특징이 뭐 자유, 평화, 인권 뭐 이런 같이 중시하는데 일단은 첫 번째로 그런 측면에서 불편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빈살만 왕세자가 되기 전에 2016년, 17년 사이에 트럼프 행정부, 멜라니아 트럼프라든지 제러드 쿠시너라든지 아니면 렉스 틸러슨 같은 분들 리야드에서 여러 차례 회담을 해요. 네. 그러면서 사실은 트럼프 쪽이랑 가까운 인사라고 약간 찍힌 느낌이 있었는데 정권이 어떻게 됐습니까? 민주당 정권으로 바뀌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호적으로 보지 않는 시선이 우리한테도 투영된 게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고 네. 첫 번째가 있고 두 번째로는 700조 원이 큰 돈은 맞습니다. 근데 너무 그러니까 좀 민주국가고 자본주의 국가인 한국 눈에서 봤다는 생각도 하는 게 아랍은 BC 분석이라는 걸 안 해요. 경제 타당성 분석을 안 해요. 왕가가 하자. 이게 적자를 보더라도 하자라고 하면 할 수가 있는 게 비근한 예로 카타르 월드컵 기억하시죠? 네. 교수님. 카타르 월드컵 때 300조 원을 쏟았습니다. 10년 동안. 그 당시에도 다 못한다 그랬더니 사막에서 기억하실 거예요. 사막에서 어떻게 축구를 하냐. 네. 돔구장으로 에어컨 해준다고 그러니까 그게 말이 되냐. 일정 너무 빡빡하다. 저 사막에 축구장 제대로 된 거 하나도 없는 나라 저거 어떻게 하냐. 카타르가 했거든요. 근데 카타르보다 사우디가 인구도 지금 거의 인구는 30배 이상 크고 GDP도 10배 정도 큰 나라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이게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이유로 이걸 할 수 있다 없다를 이야기하기는 너무 이른 이야기다. 다만 이런 건 있죠. 어떻게 이거를 재정을 조달할 거냐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게 사우디 정부가 밝히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첫 투자 같은 경우에는 사우디 국부 펀드인 PIF가 투자하겠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장기적으로는 외국 투자를 많이 유치하겠다라고까지는 사우디가 밝혔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우디 정부가 좀 더 설명해야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투자 재원을 700조에서 2000조 원까지 어떻게 마련하느냐에 대해서는 조금 더 그쪽에서 설명을 해줘야 우리가 납득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시일적으로는 1단계가 2029년, 30년 정도에 마치고 장기적으로는 35년에서 40년까지 가야 되지 않나라는 시각들이 많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궁금해지는 것이 이 네옴시티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투자 관점에서 우리 개인도 이 네옴시티에 어떤 방식으로든 투자를 해야 될 텐데 만약에 그게 실현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국내 기업들에게 뭔가 기회가 있을 수 있잖아요. 또 리스크들도 분명히 네. 있을 거고요. 어떤 기회나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우선은 네옴시티가 지금 저희가 코스닥 이렇게 시장 움직이는 걸 보니까 특히 작년에는 거의 건설 테마주를 위한 매력적인 소재였어요. 네. 근데 우리가 어려서부터 이거 제2의 중동붐이다, 제3의 중동붐이다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1차 중동붐, 그러니까 1970년대에서 80년대 사이 사우디 공사 말고는 중동 가서 돈 벌어온 회사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저거 건설사들은. 그래서 오히려 건설주들은 분명히 매출액이라든지 수주잔고에서 엄청나게 장점이 많지만 네. 그 이상 영업이익률이나 아니면은 중간에 프로젝트 깨지고 아니면
프로젝트 깨졌을 때 기성고 인정이랑 이런 부분은 리스크가 솔직히 높다. 절대로 낮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건설주 같은 경우에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다. 네. 그리고 오히려 다른 산업에서는 저는 기회가 많이 온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네. 모빌리티 산업이 정말 재밌어질 거라고 보고 그러게요. 있습니다. 현대차도 기회가 많이 있고요. 네, 그러면 우리나라 기업들한테 기회가 될 만한 영역들을 건설 산업 말고 네, 우리가 무엇에 주목을 해야 될지 좀 하나하나 뜯어보면 좋을 텐데 네, 말씀 나온 김에 모빌리티부터 하나하나 네. 말씀 나누면 어떨까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네. 모빌리티 산업은 올해 말 또 혹은 내년이 사우디 모빌리티의 원년입니다. 네옴시티를 넘어가서.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한국 사람들은 BMW 참 좋아하잖아요. 버스, 메트로, 워크. 네. 출근할 때 보통 이 세 가지를 타지 않습니까? 네. 사우디아라비아는 지금까지 대중교통이란 개념이 거의 없었던 나라예요. 무슨 소리냐면 리야드에 그 큰 수도 리야드에 아직까지도 지하철이 없습니다. 왜 그런 거 같더니 기름값이 워낙 싼 데다가 자동차 보급률이 높고 대가족이다 보니까 집집마다 차가 두세 대씩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단거리 여기 수십 킬로미터는 그냥 출퇴근을 자동차로 해요. 그리고 반대로 장거리는 또 기름값이 싸다 보니까 항공사를 이용한다. 네. 그 추세가 2010년, 11년 정도로 기억하는데 처음으로 사우디에 지하철이라는 게 생긴 게 메카에 생겼거든요. 근데 이 지하철은 대중을 위한 지하철이 아닙니다. 뭐냐면 성지순례객, 메카가 전 세계 이슬람 무슬림들의 성지잖아요. 네. 성지순례객을 위한 지하철이고 정작 대중을 위한 지하철이 올해 6개 노선인지 제가 8개 노선인지 약간 기억이 헷갈리는데 네. 올해 말 또는 내년 초에 드디어 개통을 해요. 그리고 이 중에 상당 부분 한국 기업이 지었습니다. 또 네옴시티가 이 규모가 크다 보니까 서울에 44배고 그중에 핵심이 다량의 인구가 1000만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거주하는 더라인 170km짜리 선형 도시가 있지 않습니까? 이 안에 뭐라고 또 빈살만 왕세자가 선언을 하셨냐면 우리는 이 안에서 디젤 차건 가솔린 차건 내연기관 차 하나도 못 들어오게 하겠다. 대안적 교통수단 최소한 자율주행차 아니면 친환경차 들고 와라. 그럼 이 170km 커버하려면 우리가 상상하는 것들 예를 들어 대심도철도 아니면 UAM 날아다니는 무인 드론 이런 것 기술이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모빌리티 시장에서는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새로운 시도들이 계속해서 열릴 겁니다. 모빌리티 일단 한 가지 재밌고요. 특히 9월 달에 투자 설명회 개최되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가 있죠. 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데 뭐 물론 무산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이 네옴시티 투자 설명회가 만약에 9월에 개최된다. 그러면 더 몇몇 기업들에 대한 관심 그리고 네옴시티 이 건설 산업에 실제 뭐 용역을 수주하거나 사업에 뛰어드는 투자하는 그런 기업들에 대한 관심이 또 주목될 텐데 네. 그런 관점에서 이제 모빌리티 하나 말씀하셨고 그 다음 한 가지가 저는 물산업인 것 같아요. 물산업 예. 정말 중요하죠. 예, 왜냐하면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저도 이제 중동 가보면 정말 이 수자원 시설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수자원 그리고 이제 에너지 석유 외에 나머지 인프라는 구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에너지나 수자원 좀 수혜받는 한국 기업 네. 뭐 기회가 될 만한 기업 어떤 사례들이 있을지 한번 말씀해 주시고. 말씀 정말 경제 전문가답게 너무 잘 찍어주신 게 에너지랑 수자원 산업은 정말 여기도 기회가 많은 게 예. 사우디아라비아가 우리 이미지랑 다르게 물 되게 아껴 쓸 것 같잖아요. 네. 한국인의 3배에서 4배를 씁니다. 1년에. 물 사용량이. 물 사용량이.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우리는 너무 다행히 지금도 태풍 영향으로 비가 밖에서 많이 내리는데 네. 사우디는 비가 천연 강수가 되게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농사를 짓는다든지 당연히 우리는 자연천이나 자연 강수가 해결해 주는 걸 자신들이 쓰다 보니까 네. 세계 1위 담수화 시장입니다. 세계 담수화의 15에서 25%가 사우디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네. 그 정도로 많은데 그러면 이 수자원 같은 경우에는 또 빈살만 왕세자가 어떤 걸 추진하고 있냐면 사우디의 1차 수자원 지금 배관이라든지 수자원 인프라가 1970년대에 갈렸어요. 네. 벌써 50년이 넘어가고 있어요. 누수 상태가 심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걸 싹 교체하고 또 새로운 담수화 공장을 짓겠다. 특히 네옴시티 안에는 어떤 게 들어가냐면 태양열과 태양광로만 가동되는
초대형 담수화 시설을 짓겠다라고 발표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담수화와 담수화 역량을 가진 회사들이, 담수화 관련된 인프라를 지을 수 있는 역량을 가진 회사들이 큰 기회를 맞을 거고, 뭐 플랜트라든지 담수화 플랜트라든지.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 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만든 원팀 코리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 가 있는 기업들이 지금 계속 수주하고 있는데 그 현황을 보시면 어떤 식으로 사우디가 미래를 설계하고 있고 여기서 어떤 기업들이 수혜를 볼까를 좀 예측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교수님 그 아람코라는 회사 아시죠?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아람코라는 회사가 우리는 석유 회사로 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SOL 대주주고. 근데 아람코가 그 수소 에너지 분야에서도 세계에서 손꼽히는 강자입니다. 그래서 수소 에너지가 지금은 그레이 수소, 즉 탄소 에너지가 많이 나온 그레이 수소에서 그 다음으로 가는 게 블루 수소, 탄소 에너지가 거의 없는 수소, 장기적으로는 그린 수소, 탄소 에너지가 아예 없는 수소로 가야 되는데 네. 블루 수소 분야에서 아람코가 세계에서 가장 먼저 독일에서 인증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에 관련돼서 지금 플랜트를 사우디 네옴시티 및 네옴시티 외곽에도 계속해서 짓고 있는데 한국 기업들이 이쪽에서 수주를 계속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도 큰 기회가 올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일단 말씀 정확하게 해주신 것처럼 사우디가 이 수소 산업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고, 이제 수소 산업하면은 수소 생성 산업, 수소 저장 운송 산업, 그리고 수소 활용 산업. 수소 활용 산업 중에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수소차인 것뿐이죠. 예. 근데 이 중에서 수소 생성 산업에 굉장한 관심을 갖고 있고, 물론 말씀하신 대로 전기 분해라든가 클린하게 수소를 생산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클린한 수소 생성 산업에 상당한 관심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또 워낙 역할을 잘하는 게 저장 운송 산업 맞습니다. 이쪽이잖아요. 그러니까 함께 할 만한 비즈니스가 굉장히 많이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저도 기대를 좀 거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여러 산업들 이야기를 하는데, 뭐 일단은 모빌리티, 에너지, 뭐 수산업까지 말씀 나눴다면, 추가적으로 요 정도는 우리가 꼭 주목해야 된다 하는, 이것 주목하라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스타트업 산업들. 스타트업. 네. 그래서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접근 방식을 다르게 해야 돼요. 네. 앞에 말씀드린 산업들은 소위 말하는 중후장대 산업들, 그리고 네. 가서 매출이라든지 실적들이 바로바로 터지고 시연이 가능한데, 네. 스타트업들은 두 가지 측면에서 제가 좀 기회가 잡을 수 있다. 첫 번째로는 투자자로서 네. 사우디아라비아가 올해 초에 바이반이라는 행사를 했습니다. 이게 네. 뭐냐면 전 세계 유망 스타트업들을 다 자기네 수도인 리야드로 끌려 모아서, 자,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회사를 다 풀어놔봐라 라고 했는데 한국 기업들이 거기서 되게 좋은 성과를 가졌고 1등도 한국 기업들이 했어요. 네. 근데 빈살만 왕세자가 왜 우리나라 손정희 회장, 한국 제일 교포이신 손정희 회장이 하는 비전펀드의 가장 큰 선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빈살만 왕세자도 빅테크에 정말 관심이 많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뭐 닌텐도라든지 블리자드라든지 이런 회사 주식, 루시드라든지 계속해서 사모으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스타트업들은 투자받을 큰 손으로서 사우디에 주목해야 될 필요가 하나가 있고, 두 번째로 네옴시티가 사실은 전문가들 말씀이 기술적으로, 그러니까 재정적인 이야기를 아까 처음에 드렸지만 기술적으로도 도전 과제가 너무나도 많다. 근데 역으로 그러면 이건 기존의 기술로는 풀을 수 없고 새로운 기술들 한두 개 도입해서 한번 시범을 해보고, 그런 과정에서 스타트업들은 중후장대 산업과 다르게 이 가능성을 계속 보여주고 이걸 가석을 검증하는 산업이지 않습니까? 네. 네옴시티의 솔루션이 채택됐다. 아니면 우리가 여기서 시범 사업을 했다라는 것만으로도 전 세계에서 초대형 700조짜리 또는 2000조짜리 쇼케이스를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스타트업들한테도 많은 기회가 올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네옴시티에 주목하실 때 있어서 뭐 2000조 혹은 뭐 700조 네옴시티에 주목을 하게 되는데, 그동안에는 오로지 건설주 이렇게 생각을 하셨다면, 건설주 이외에 다양한 산업 섹터별로 기회가 있겠구나라는 것을 좀 생각하시는데 충분히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 네옴시티 이야기를 계속 하다 보니까, 특히 이제 사우디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또 궁금해지는 것도,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이 지정학적인 관심이에요. 특히 달러가 이 기축통화로서 성장하게 되는데, 자리 잡게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게 또 사우디 아니었습니까? 근데 지금은 사우디 입장에서 굳이 미국 편을 들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을 좀 갖게 만들어줘요. 왜냐하면 과거에야 미국이 뭐 사우디로부터 원유를 가장 많이 사가는 주된 바이어였는데, 지금은 또 중국이 더 많이, 절대적으로 많은 원유를 중국이 사주고 있으니까
사우디 입장에서는 다소 또 중국 편을 드는 모습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좀 하실 수 있거든요. 지정학적인 관점에서 혹시 사우디가 어디 편을 설까요? 왜냐하면 이 세계가 둘로 쪼개지고 있잖아요. 탈세계화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가 소위 미국 혹은 미국 우방국, 중국 혹은 중국 우방국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놓인 상황이라고 좀 해석해 볼 수 있는데 사우디는 혹은 빈살만은 어떤 선택을 할 거라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아, 정말 빈살만 왕세자는 여우다. 저 지금은 중국, 미국 양 나라를 다 들었다 놨다 하고 있고, 네, 요거는 조금 역사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제가 예, 사우디아라비아라는 나라가 정말 특이한 게 우리가 아랍 국가들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반미 성향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사우디아라비아는 1930년대 세워졌을 때부터 친영계 국가였고요. 네. 2차 대전을 직후로 친미 국가로 돌아섭니다. 그러니까 계속 영미권 국가들과 사이가 되게 좋았어요. 네. 이게 왜 그런가 했더니 전 세계 석유 사업을 영국과 미국이 컨트롤했는데 그 미국과 친하게 지내면서 자신들의 석유에 대한 패권을 인정을 받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 거의 70년 동안 사우디는 영미권 국가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오다가 네. 한 2017년 내지 19년 사이에 그런 지각 변동이 벌어집니다. 네. 그래서 점차적으로 사우디아라비아가 미국과 약간 거리가 멀어지는 분위기가 감지가 여러 번 됐습니다. 네. 대표적인 계기가 된 게 카슈크지 암살 사건. 네. 이 사건이 뭐냐면 2018년에 미국과 터키를 오가건 사우디계 반체제 언론인 카슈크지가 사우디 요원 손에 살해를 당합니다. 네. 배우는 아직 명확하게 안 밝혀졌지만 아주 높은 확률로 빈살만 왕세자가 지적받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아빠 또 전에 말씀드린 자유인권 이런 테마를 되게 중시하는데 사람 언론인을 죽여라는 거, 그다음에 빈살만 왕세자 자체가 트럼프 정권이랑 가깝거든요. 그렇죠. 또 그거에 대한 미움 이런 것들이 해서 미국과 관계가 점점 멀어졌었어요. 거기다가 그게 2020년, 21년 사이인데 이때 사우디 빈살만 왕세자가 던진 승부수가 뭐냐면, 작년에 우리 왜 기업 총수분들 쭉 모아놓고 사우디 빈살만 왕세자가 11월 말 정도였던 것 같아 회담한 거 기억하시죠? 네. 한국에서 회담하고 그 다음에 일본을 안 만나고 왜 일본 패싱에서 자기네 나라로 돌아갔지 않습니까? 그 직후 액션이 사실은 더 중요했던 게, 우리는 모르지만 시진핑 주석을 직접 불러서 리야드에서 면담을 했습니다. 길게. 그 직후에 어떤 발표를 했냐면, 페트로달러, 즉 석유와 달러의 그런 기축통화를 떠받친 게 페트로달러잖아요. 석유의 모든 결제 대금을 달러로 한다. 네. 우리가 페트로달러 깰 수 있고 페트로 차이나 위안할 수 있다라는 네. 얘기를 하면서 중국 쪽 계속 기업들이랑 계속해서 좋은 MOU 맺고 수주도 몰아주고 이런 액션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결론적으로 그 당시 사우디가 교수님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럼 사우디가 이제 미국에 여기서 우방국에서 나가나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는데, 이게 도박이 먹힌 게 최근 들어서 올해 들어서 2023년 5월, 7월 미국에서 계속 특사를 지금 사우디로 보내고 있습니다. 왜? 내가 그동안 조금 말을 험하게 한 것 같아. 우리 다시 친하게 지내보자. 이런 러브콜이에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나 보니, 또 지금 이스라엘 전국이 아수라장이 됐지 않습니까? 네. 이펀 쿠데타가 일어나서 사법부가 무력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 입장에선 중동 외교의 두 축이 친미국가 이스라엘, 사우디인데 친미국가 이스라엘이 흔들리고 있으니까 사우디랑도 거리를 두게 되면 미국이 설콧을 잇는 거예요, 발판을.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러브콜 보내고, 결국에 사우디 입장에선 나쁠 게 없는 거죠. 두 개 중국에 1대1로 가냐 아니면 미국과의 정통적 동맹 유지하냐, 양쪽에서는 계속 매력적인 카드를 던지고 있으니까 양다리 외교, 어장관리 외교의 승리로 일단은 보이고 있습니다. 조금 시간은 더 두고 지켜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어쨌든 정의를 한다면 어떤 특정 국가의 편에 명확히 서기보다는 양다리 외교 체제로 네, 갈 것이다. 일단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 승부수가 먹혀서 많은 걸 양쪽에 얻어내고 있죠, 지금은. 그것도 좀 대단해 보인다는 생각도 하네요. 부럽기도 하고요. 오, 우리나라로서는 소위 양다리 외교를 할 수가 없는 입장인데, 오히려 양다리 외교를 하면은 분명히 더 강한 압박을 받을 맞습니다. 수 있을 그럴 만한 입장인데, 또 사우디는 또 석유를 들고 있고 마청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오펙에서 네, 그런 어떤 자기만의 어떤 강점을 또 활용해서 양다리를 걸칠 수 있다는 거, 그것도
재밌는 사우디만의 특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조금 더 말씀드려도 괜찮아요. 그럼요. 말씀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빈살만 왕세자가 왜 외교의 달인이라고 말씀드리냐면 네, 빈살만 왕세자가 사실 한 2019년까지는 아랍 외교의 트러블 메이커였어요. 네, 정말 사건 사고를 많이 친 게 2015년에 처음으로 자신이 맡은 공식 직함이 국방부 장관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밑에 사우디아라비아 밑에 예멘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네. 여기가 수니파랑 시아파랑 나눠져서 벌써 10년 넘게 내전 중인데 전격적으로 개입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우디아라비아는 수니파 전 세계 이슬람의 90%가 수니파인데 수니파의 자신들이 맹주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어느 정도 맞아요. 왜냐하면 이슬람의 성지인 메카랑 메디나가 사우디 안에 있으니까. 네. 그래서 예멘의 수니파 연합군을 주동해서 전쟁에 개입하면서 또 하나가 시리아 내전도 왜 수니파 대 시아파 갈등이 좀 있었잖아요. 네. 여기서도 수니파를 지원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란, 시리아 아사드 정권, 예멘 시아파, 후티 반군 등등이랑 다 척지고 또 어떤 사고를 치냐면 레바논 총리를 납치합니다. 이런 일들 벌어지니까 그리고 2019년엔 더 충격적이게도 사우디아라비아 바로 옆에 붙은 카타르는 또 같은 수니파 국가인데 네. 카타르랑 단교를 해요. 근데 혼자 또 단교한 게 아니라 네. 자신랑 친한 이집트, 바레인을 꼬드겨서 카타르를 봉쇄를 해요. 영공을. 네. 그래서 원래 야 이게 좀 심각하다. 또 터키랑도 카슈크지 암살한 지역이 하필이면 터키의 사우디 영사관이었거든요. 네. 터키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쁘죠. 자기네 나라 땅에서 암만 니네 나라 사람이 너 왜 들어와서 암살을 하냐. 이런 나라들이랑 다 트러블을 맺었는데 네. 2021년 말부터 이 트러블들이 지금 거의 다 없어졌어요. 카타르랑은 월드컵 계기로 수교 다시 복원했고 그다음에 이란이랑도 사실 이란이랑은 엄청나게 오래 싸웠거든요. 왜냐하면 이란은 시아파의 맹주 국가, 사우디는 수니파의 맹주 국가였는데 올해 중국의 중재로 두 나라가 국교 정상화하기로 했고 시리아를 아랍혁명에 사우디아라비아가 복귀시켜주면서 그 내전으로 갈라졌던 사이가 봉합됐다. 그리고 터키는 오일머니 내세워서 우리가 투자해 줄 테니까 화해하자라는 제스처 계속 보내고 있고 그래서 정작 빈살만이 트러블 메이커에서는 2020년, 21년부터 아랍 외교를 자기 원하는 대로 끌고 나가는 운전자로 점점 자리매김하고 있다. 물론 화평 제스처를 계속해서 보내주고 뭐 오일머니의 힘도 있겠습니다만은 판국을 자기 마음대로 끌고 간다는 느낌은 지울 수는 없죠. 말씀 정말 하신 대로 사우디가 향후에 어떤 방향성을 가져갈까 그거 굉장히 궁금해지고요. 또 네옴시티라는 이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또 특정 국가의 편에 서서도 안 되겠다는 생각도 좀 저는 들거든요. 네. 외부로부터 또 투자를 많이 이끌기 위해서는 그래서 또 여우처럼 행동하는 게 아닐까 하는 맞습니다. 막연한 그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좀 이야기 많이 나눴는데요. 거의 좀 마지막 이야기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산업 중에서 특히 각축을 벌일 만한 어쨌든 네옴시티를 두고 각축을 벌일 만한 우리나라의 어떤 아까 말씀하셨던 건설, 모빌리티, 에너지, 수자원 이런 영역에서 우리나라와 좀 각축을 경쟁할 만한 그런 나라가 어디라고 혹시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단연코 중국이죠. 단연 중국이다. 네. 네. 1대1로 정책 때문에 네. 1대1로 중국 정책은 다 아시겠지만 간단히 설명드리면 중국이 자신의 외교력이라든지 아니면 경제력을 외부로 투사하는 전략이고 1대1로 전략이 쭉 뻗어나가다 보면 중동을 거쳐서 아프리카로 나가는데 중동에서 가장 힘싼 나라가 사우디아라비아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은 아까 말씀드린 미국과 사우디 관계가 좀 멀어진 동안 되게 공략에 많이 기울였어요. 맞아요. 시진핑 주석이 사실 직접 가서 회담하는 경우가 참 많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수치로도 증명되는 게 뭐 구체적인 통계는 한번 세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사우디에서 지금 네옴시티라든지 관련해서 많은 그 뭐 끼디아 프로젝트라고 리야드 외곽에 지금 뭐 테마파크형 시티 짓는 것도 있고 수주하는 회사 1등은 내수 기업 사우디 기업인데 2등이 거의 중국 회사가 아닌가. 한국 기업이랑 중국 기업이랑 교대로 지금 수주전을 벌이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런 나라들은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린 BC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보단 정치적인 배경들 이런 게 중요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중국 기업의 수주 몰아주기가 유효한 사우디와 중국의 외교 관계의 카드일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조금 위협이 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말씀하신 대로 건설 부분에서도 중국하고 다툼이 많고 모빌리티도 그렇고 수자원, 에너지 뭐 다 그렇네요. 경합도가 높은 섹터를 두고 중국과 또 경쟁을 해야 된다
하는 상황인 거고, 또 중국이 갖고 있는 그 카드가 1대1로 사업이 있고, 네. 또 사우디를 비롯한 주요 또 사우디랑 친한 나라들이 그 1대1로 사업에 역시 참여하고 싶을 것이고, 네. 또 중국에 있는 기업들도 네옴시티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싶을 것이고, 둘 간의 어떤 교착점이 많이 있어서 그런 면에서 아까는 뭐 물론 여우처럼 양쪽 진영 중에 어디를 특별히 선택하지 않을 거라고 하지만, 이런 네옴시티를 두고 싸우는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중국과 더 강한 어떤 친교를 맺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갖게 되네요. 네. 제가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지만 말씀 속에 좀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교수님 말씀 공감하는 게 네. 이걸 잘 보여주는 아까 모빌리티 말씀드린 철도 이야기 드렸잖아요. 네. 조금만 더 확장해서 말씀드리자면 사우디에서 최근에 한 철도 사업이 3개가 있어요. 하마라인이라는 고속철도 사업, 그다음에 메카 네. 지하철 사업, 그리고 리야드 지하철 사업인데 앞에 두 건 중국이 가져갔습니다. 네. 그리고 뒤에 건 한국 기업들이 많이 참여를 했어요. 아마 이런 구도로 흘러가지 않을까. 네. 그렇네요. 그런 면에서 좀 우리 한국 기업들이 긴장도 좀 되고요. 긴장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게 기회는 분명히 있는데 그 열린 기회를 누가 포착할 것인가는 또 다른 주제인 것이고, 중국이라는 또 경쟁자가 있기 때문에 그 700조 원이라는 것이 실현될지라도 그게 우리 것이 될 것인가 중국 것이 될 것인가, 이것을 좀 방향성을 좀 같이 그려보면서 이 네옴시티 프로젝트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한 1시간여 동안 이 네옴시티 700조 원의 신기루인가 아닌가 이 주제로 정말 깊게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사실 우리나라에 이렇게 중동에 대해서 명확하게 어떤 상황이고, 물론 뭐 경제, 문화, 법제, 뭐 규제 이런 것들도 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나눠봐야 되겠지만,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들어볼 만한 기회가 많지 않거든요. 덕분에 저도 이 중동, 특히 이제 사우디의 어떤 그 프로젝트의 어떤 방향성 이런 것들도 많이 좀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 이 책인사의 공통 질문이 나에게 시리즈예요. 그래서 첫 번째 나에게는 나에게 네옴시티란입니다. 한번 질문 드려볼까요? 나에게 네옴시티란? 끊임없는 검증의 과정이다. 끊임없는 검증의 과정이다. 네, 너무 이것과 관련해서 뜬금없는 루머나 막연한 기대들이 많아서 책을 쓰면서도 그렇고 지금까지도 이런 것들을 검증하는 과정이 참 많았고, 네. 앞으로도 정말 이게 기회일지 아니면 신기루일지는 우리가 검증을 계속 해봐야 된다. 너무 중요한 말씀 해주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이게 가능하겠어 이렇게 의문을 갖는 분도 계시고, 또 무조건적으로 그냥 네옴시티 갈 거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명확히 검증하고, 검증하지 않으면 그냥 테마주에 해당되거든요. 검증하고 실체가 있는지,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이런 건전한 투자를 하시는 데 있어서도 꼭 필요한 과정이지 않나. 너무 좋습니다. 그다음 이 중동 전문가로서 지금 활약하고 계시고, 또 컨설턴트로도 계시고, 이제 대학 학부 때도 또 그때부터 중동에 대한 관심을 갖고 중동 관련 그 연구회 그 활동도 하시고 네, 그러셨잖아요. 네, 그만큼 이제 중동을 가지고 오랫동안 함께 해온 어떤 파트너, 직업적인 면에서 그런 한 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나에게 중동은 어떤 의미입니까? 나에게 중동이란 나에게 중동은 제2의 고향이다. 제2의 고향이다. 그렇습니까? 제가 중동 처음에 말씀 주신 대로 대학에서 동아리를 하면서 관심을 가졌는데, 네. 우리 인류 문명 4대 문명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 다 중동 제일 먼저 지금 연구 결과로는 중동에서 우리 인류의 문화의 뿌리가 나와서 갈라졌다. 네. 그러니까 아프리카에서 모든 인류가 출발해서 중동에서 한번 모여서 그다음에 갈라졌다라고들 많이들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보이면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많은 것들이 중동에서 출발했고, 저 또한 커리어를 여기서 많이 출발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되게 감명이 많이 깊은 지역이고요. 네. 또 하나가 우리랑 지리적으로 사실 멀진 않습니다. 네. 인도 넘어가면 바로 중동이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람들이 유럽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나? 네. 중동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나? 비교 대상도 안 되거든요. 네. 근데 인구가 5억이에요, 여기가. 네. 4억에서 5억 정도 되는데 조금 더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공부하고 탐구해보고 철학적으로 고찰해볼 가치가 높은 지역이다.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1시간여 동안 이 책인사를 진행하면서 질문도 드리고 답변을 듣는 동안 제가 우리 저자님 또 중동 전문가님을 직접 뵙고 느낀 소감을 말씀드리는 시간이에요. 이 나에게 시리즈 중에 세 번째입니다. 나에게 유태양이란. 저는 개인적으로 뭐라고 생각하냐면 유태양 저자님은 신검증이다. 신기루냐 아니냐 이걸 가지고 얘기를 많이 있었고 또 네옴시티 가지고 관심들 많이 갖고 있는데 이걸 누군가는 검증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 검증을 해주셔야 신기루가 아닐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고 중동에 대해서 정보가 많이 없다 보니까 근데 이 책을 통해서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이 신기루가 아닌 그냥 새로운 검증의 과정을 좀 갖게 해준 그런 핵심 인물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제가 그냥 신기루를 좀 빗대어서 신검증했습니다. 어떻게 마음에 드십니까? 마음에 듭니다. 드시기를 좀 바라는 마음이고요. 우리 책인사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질문이죠. 마지막 질문은 나에게 책인사 출연하신 소감을 여쭙는 질문입니다. 나에게 책인사란? 나에게 책인 사람 너무 즐거운 콘서트였습니다. 너무 즐거운 콘서트였다. 저는 사실은 제가 경제기자 출신이라 네. 퇴사한 다음에도 이런 분야들에 대해서 교수님 콘텐츠를 많이 봐요. 왜냐하면 운전할 때 정말 많이 틀어놓고 그러세요? 라디오 삼아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네. 사실은 요 코너 한번 나오고 싶다 하다가 오늘 드디어 나와서 예. 약간은 제 개인적으로는 팬미팅 같은 느낌도 있고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1시간 너무 즐겁게 잘 리드해 주셔서 네. 하고 싶은 얘기 많이 했습니다. 네, 즐거운 콘서트였다. 콘서트 앞에서 저는 이렇게 환호성 치는 관중 같은 느낌이었어요. 아닙니다. 오늘은 우리 저자님이 이 콘서트의 주인공으로 메인 스테이지를 장악하신 주인공으로 활약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우리 유태양 저자님의 미래를 좀 응원하고 앞으로도 또 이 네옴시티를 비롯한 중동 지역의 어떤 가능성에 대해서 명확하게 검증 내려주시는 신검증으로서 좀 역할을 해주시는 그런 분으로 자리 잡기를 좀 바라는 마음, 네. 그 마음 담아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